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수련회와 각종 소모임의 안전관리 가이드를 맡게 된 정진만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집단행사 모임, 그리고 감염병, 그리고 감염병과 안전, 그리고 여름철 사고 예방, 테러 및 범죄 상황 대처, 그리고 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은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2020년부터죠. 2020년부터 유행된 팬데믹, 코로나19 또는 코비드19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종 예년같이 수련회라든가 그런 모임을 올해는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코로나를 비롯해서 감염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감염병, 즉 전염병이죠.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전염병이 나오죠. 그리고 중세 유럽의 흑사병, 병명은 페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신대륙 발견하면서 퍼진 전염병들이 있죠. 잉카의 몰락과도 관련되어 있는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성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 조선왕조실록에도 역병이 나와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없다 보니까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보통 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 감염병이 무기화되면서 731 부대, 잘 알고 있죠? 일본의 731 부대가 생물 무기를 실험하면서 무기화됐고요. 그리고 9.1 테러 이후에 알카에다가 탄저균을 이용하면서 그 탄저균을 무기화시키면서 무기화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는데 감염병 자체 스스로도 발전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나 질병들이 창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감염병, 전염병이라고 하죠.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경고되는가? 세계보건기구 WTO에 의하면 총 6단계가 나뉘어가지고 1, 2단계는 전염병의 확인, 그리고 3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광범위한 감염, 그리고 마지막 6단계가 바로 지금 알고 있는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일단은 사람보다는 동물에 의한 감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 넘어오면은 동물 간 전염을 넘어서 소수의 사람에게까지 전파되는 그런 단계고요. 그다음 3단계 광범위한 전염에서는 인체 감염이 발생했지만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3단계를 합니다. 그리고 4단계로 넘어오면은 그때부터는 인간 간의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 간의 인간과의 감염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5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팬데믹이 되려면 6단계로 넘어오게 되는데 6단계부터는 2개국 이상 나라와 나라 간에 대륙과 대륙 간에 전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걸 경보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 상황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모두 4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은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뭔가 감염병이 발생했다, 유행했다, 그때부터 1단계, 관심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원인 불명의 감염병이라든가 옛날에 없었던 전염병이 있죠. 예를 들면 투창 같은 것들, 곰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1단계입니다. 관심 단계죠. 그리고 관심 단계를 넘어오면은 바로 주의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면은 해외에서 유입됐거나 아니면은 제한된 지역에 전파되는 경우에 주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 단계로 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해외 감염병이 국내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아니면은 국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됐다. 그때부터는 경계 단계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된 전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됐거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경우,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처음 넘어와서 서울 지역, 국제공항에 인접한 지역들에 전파하기 시작했었죠. 그때부터 심각 단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한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된 경우가 되겠죠. 옛날에, 요즘에 없습니다. 요즘에 없어졌는데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콜레라 같은 것들,
아니면은 비브리오 폐혈증들이 유행할 때 그런 경우에 이제 경계 단계가 선포되곤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창 같은 경우에는 없어졌다가 최근 무기화되면서 또 발생해서 다시 일부 지역에 이 두창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이제 중동 제3국에 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UN 대표로 그 아프리카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약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현지 약을 가지고 뭐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말라리아가 대표적이죠. 자, 이제는 팬데믹 상도 이제는 2년간 지속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개편됐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3단계까지 했다가 지금은 총 4단계로 나눠서 개편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련회라든가 아니면 각종 모임들이 있어요. 그때 주의할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수련회는 보통 이제 학교라든가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라든가 종교시설 행사는 그냥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갈 수 있는데, 학교나 뭐 회사 아니면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수련회 같은 거 참석할 때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그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일단은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4단계가 적용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을 하실 때는 행사, 숙박, 그리고 음식 제공 같은 거, 아니면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공할 수는 있지만 정부에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제하라는 것을 권고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500명 이상 모임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용어에서는 뭐 집단민원 현장이라고 하는데, 집단민원 현장과는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규 종교 활동이 있죠. 우리 예배 드린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신방,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뭐 구역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 이 적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후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는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행사가 자제 권고지만 2단계부터는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정규 예배만 적용되는 거죠. 그때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단계, 3단계에서는 예외되는 경우가 있긴 해요.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이나 기본 방역 수치를 지킨다든가, 아니면은 일반 기준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사는 실외 행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이라든가 기본 방역 수칙이라는 것은 실외 행사에서 식사, 숙박 금지, 그리고 마스크 상시 착용, 그리고 큰 소리 다 함께 노래하게, 뭐 기도하게라든가 그런 것들 금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모임 같은 것들, 소모임 최소화해서는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도 자제 권고이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이니까 99명까지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더 줄어듭니다. 5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49명까지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같은 경우는 4단계에서도 어차피 50명 미만이기 때문에 49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그 결혼식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는 수련회 및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의. 그런 행사에 참여하기 전에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은 기침이나 아니면 인후통 같은 것들 말하죠.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참여나 출근을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는 최소한 2m 이상 거리를 둬야겠죠. 그리고 손을 씻을 때 마찬가지예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초에 손을 씻거나 아니면 손소독제로 씻는 거 아시죠? 이따가 따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항상 입을 가리시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마스크 쓰고 하셔야겠죠? 마스크 쓸 때 보통 이런 분이 계세요. 마스크 썼다가 기침하실 때 마스크를 내리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침방울이 튀는 게 있죠. 비말이라고 하죠.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도 절대 금지입니다.
가끔 이런 걸 이제 안 느끼시는 분들이 가끔이 아니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구호 외치죠. 뭐 화이팅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들도 자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체 접촉하실 때는 악수라든가 포옹하시는 거 자제하시고요. 실내에서는 반드시 또 2m 이상 거리 두시고 거리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전에 모 지역에서 어린이집인데요. 어린이집 교사분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자신이 이제 PCR 검사를 하셨고 그 지인과 있어가지고 검사하셨는데 그게 음성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하원할 때 다 한 명씩 꼭 안아준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집에 잘 가라고. 그런데 그분이 확진이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안아준 건데 그 사랑한 만큼 그 바이러스를 더 전파하게 된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무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아닌 이상 절대 포옹한다든가 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내 흡연실이 또 코로나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흡연실 가면은 뭐 하죠? 다 마스크 내리고 있어요. 마스크 내리고 모르는 사람과 그 좁은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담배 피우고 계십니다. 안 되겠죠. 그런 분들도 좀 웬만하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시다든가 정 담배를 피우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런 모여있는 데 말고 이제 개방된 지역에서 담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담배 하시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런 행사 주최자라든가 아니면 책임자 이쪽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방역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나 관리자를 항상 임명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 보건 담당자와 연락망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 생기면은 항상 그 책임자 담당자가 보건소와 항상 연락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공동체 내에서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확진자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서 통째로 아니면 밀접 접촉하신 그런 다른 부서라 하더라도 항상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증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항상 보건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전에 지침을 받아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열 증상이 있다 아니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 출근을 시키지 마시고요. 중단시키시고 즉시 퇴근 조치 시키신 다음에 사람과 간격을 최소 1m, 2m 이상 지켜주시겠지만 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손 씻는 데 있죠. 세면대에는 항상 비누나 손소독제를 비치하시고 그리고 기침 예절 그리고 것들을 항상 교육하는 안내문을 게시하시는 것이 공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둬서 아침 점심으로 1일 2회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사용한다고 해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환기는 시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에어컨이 한쪽 바람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어컨 앞에 확진자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에어컨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죠. 컵을 같이 쓰지 않겠지만 손 문잡이 아니면 엘리베이터 버튼 이런 경우에는 누구나 불특정 다수 인원들이 쓸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소독을 하시고 매일 공고사항은 2회 이상인데 수시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에 보면은 항바이러스, 항세균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붙여놓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항상 실내에서도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이나 그런 것들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안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기관 같은 게 있죠. 그런 경우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아침 저녁으로 수업 시작 전 후에 마스크부터 해서 발열 체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참가하거나 아니면 내가 종사하는 경우에는 발열이나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에는 방문을 자제하라고 오지 마시라고 하는 경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문진표를 작성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에 하셨거나 아니면 그 위험 지역에 갔다 오셨다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또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코로나19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나가고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그 지역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호회라든가 소모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동호회는 뭐 직장 내 동호회일 수도 있고 학교 동호회, 아니면 종교시설 내 동호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기획 그 외에 기타 소모임들이 있는데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 비접촉 모임이 추진을 우선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오프라인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나가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임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그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데 당일 아침에 뭐 물어봤더니 발열이 있다, 증상이 있다, 연락 왔어요. 그러면 절대 오지 말라고 하시기 좋습니다. 직무가 있는 분이 이 모임에 중요한 분이에요. 예를 들면 뭐 총무입니다. 돈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다른 분에 넘긴다 하더라도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를 선택하실 때 밀집된 지역, 밀폐된 지역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야외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은 예전에 그 성모임을 하다 보면은 그 카페 룸 쪽에 룸 같은 데 잡아가지고 모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환기 잘 안 되죠. 예전에는 조용하고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임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모임 할 때는 가능한 소규모 10명 이내까지 권고 사항이고요. 모임 시간도 최소화하는 건 좋겠죠. 모임 장소가 자연 환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에어컨 사용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은 뭐 최소한 뭐 하루에 2번 이상 충분히 환기시켜가지고 공기가 빠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에어컨 풍량도 덥다고 세게 틀어놓지 마시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바이러스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상황으로 전파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 풍량은 최선으로 하시고, 그리고 방향은 사람 쪽보다는 사람이 없는 쪽으로, 아니면 사람과 사람 사이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제일 먼저 할 게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손부터 닦으시고 그 다음에 비누나 흐름이 없다면은 손소독제로 항상 손을 닦으신 다음에 모임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기침 재채기 하실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을 가리시던가 아니면은 마스크를 쓴 채로 기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임 후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시고 3, 4일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가시고요. 자가진단킷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승인 받은 것들이 있어요. 승인 받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은 메르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콜레라, 홍역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넘어오고 분리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접촉은 두 가지 접촉이 있어요. 직접 접촉하느냐 아니면 간접 접촉하느냐. 직접이라는 것은 피부 간의 피부, 아니면 점막 간에, 아니면 수직 감염, 아니면 교상이 있는데, 피부 접촉은 단순히 피부에서 피부로 옮기는 경우, 그리고 점막은 그거죠. 이제 체액 같은 것들, 뭐 콧물, 눈물, 침, 정액 등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수직 감염은 말 그대로 겁니다. 아버지나 뭐 어머니 통해서 이제 유전되는 감염병이 있고요. 상처에 의해서 넘어가는 병도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표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 즉 간접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씻기죠. 손 씻기, 양치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손 씻기는 평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방법입니다. 손 씻기 같은 경우에 잘 손에 안 보인다고 잘 안 씻는 게 많아요. 특히 화장실 다녀온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야외 활동 하시고 잘 안 씻게 되는데,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을 씻지 않았다면은 단 3시간 만에 26만 마리의 이상의 세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손을 그냥 물로만 씻느냐? 아닙니다. 물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비누라든가 아니면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씻어야 되고, 손 씻는 것도 제대로 씻지 않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들은 엄청 많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제일 흔치 않은 장티푸스라든가 A형 간염, 뭐 대장균 감염증, 아니면 세균성 이지 같은 것들, 그리고 호흡기 감염. 호흡기는 왜 그러냐면은 호흡기 손에 이게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아니면 감기, 뭐 이제 옛날에 뭐 메르스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손 씻기가 중요한 감염병 예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 비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누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젤 있죠. 뿌리셔가지고 충분히 뿌리신 다음에 처음에는 손바닥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손등을 닦아주시고 왼쪽 오른쪽 닦아주시고, 그냥 손가락 사이 있죠. 사이도 손 넣어가지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손을 모아서 긁어줍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다 안 돼 있죠.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도 양쪽 다 충분히 닦아주시고, 보면은 이 손톱 끝에 안 돼 있어요. 손톱 끝은 남아있는 젤과 비누를 가지고 긁어주세요. 긁어주시면은 손톱 밑에까지 깔끔하게 소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 씻기 방법은 비누나 손소독제 사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스크.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 호흡기를 통해서 옮기는 경우에는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마스크 등급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KF 등급이 있습니다. KF94, 그리고 KF80, 그리고 KF80가 있는데요. KF94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 있는 이제 그 마스크다 보니까 비말 차단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도 웬만한 바이러스까지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마스크입니다. 다만 여름에는 좀 덥다 보니까 KF80이나 KF80를 하는 경우도 있죠.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권고 사항에서는 KF80만 하더라도 충분히 비말 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F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마스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쪽이나 아니면 이제 보건 쪽에 하고 있는데, 병원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제 N95 마스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N95 마스크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KF94 마스크와 비슷한 수준의 마스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스크 안쪽, 저희가 피부 쪽에 닿는 부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 안쪽에 우리 피부에 닿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염된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마스크 안쪽에 분명히 멸균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염된 손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 쓰실 때는 바깥쪽을 잡으시고 마스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에 이제 수건이라든가 이제 휴지 등을 넣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오래 쓰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냐하면 또 화장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거 다 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에 웬만하면은 마스크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버릇이 입에 뭐 이제 좀 이물감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만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좀 자제하셔가지고 마스크를 최대한 터치하지 않으시고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끝만 잡고 벗은 후에 흐른 물에 손을 씻고 말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스크 안쪽은 웬만하면 만지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뭐 흔히 말하는 턱스크, 코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를 턱 밑에까지 내리시는 경우, 아니면 마스크 입만 가리시고 코를 내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올바른 착용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냥 특히 있죠. 전철 안에서 그런 분이 있다. 그럼 곧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절대로 그냥 그분들과 놓치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근데 마스크가 종류가 많아요. 요즘에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덴탈 마스크 사이즈 그런 모양이었는데, 요즘에는 흔히 많이 쓰는, 그중에 쓰던 접이식 마스크가 있고요. 컵식 마스크가 있습니다. 접이식도 그냥 피는 게 있고, 가로로 피는 게 있고, 아니면은 반이 접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동일합니다. 쓰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PPT 그림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마스크마다 보시면은 마스크 뒤에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스크 안쪽에 손이 닿지 않고, 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알루미늄이라든가 그 금속
그 물질이 있죠. 그게 코에 딱 밀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시설,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련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같은데 그런 데서는 항상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공간에 아침 저녁으로 1회 2회 이상 소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마찬가지로 소독하셔가지고 컵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뭐 UV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소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소독이 가능한 그 알코올 젤리나 그런 것들로 닦아서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1교시에서는 감염병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2교시에서는 여름철 사고 예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특히 물놀이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죠.